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시험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어려우셨죠? 네, 26년 첫 시험인데 상당히 어렵게 냈어요. 지문들에서 지엽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까지 봐야 돼? 라고 하는 애들이 지문으로 많이 튀어나오고, 놀라운 거 우리 부가세에서 겸용주택 임대할 때 뭐 면세되는 면적 구하는 거, 이런 문제가 이번 시험에 또 나오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으셨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통 재경관리사 할 때 문제은행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은행 기출문제만 좀 풀어보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고, 주로 기본 이론 한 다음에 기출문제만 좀 많이 돌리실 텐데, 아마 그런 방법으로 조금 공부했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조금 많이 어렵지 않으셨을까, 어렵게 느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풀이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대로 좀 넘어가고 간단히 보고, 오늘 좀 어렵게 느끼셨을 거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세무회계 41번 문제. 이거는 뭐 전형적인 문제라 정답은 4번이었죠. 그래서 주세라고 하는 게 부가세처럼 간접세죠. 우리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부담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대부분 맞추셨을 거고요. 다음에 42번 문제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 묻는 문제인데요. 얘도 정답은 3번이었죠. 우리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로 가는데 전날로 갑니다. 우리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아마 42번에서는 보기 2번이 조금 생소하셨을 거예요. 뭐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우리 초일 불산입 원칙이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이렇게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생소하게 느끼셨을 텐데, 초일불산입이다 뭐 이런 원칙만 조금 기억하셨다라고 하면 이 문제도 뭐 푸실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일단 명확하게 이제 보기 3번이 틀린 지문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기 2번이 좀 혼동스럽긴 해도 그나마 42번은 푸실만 하셨을 겁니다. 자, 43번에 보면 국세부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이 이제 3번이었죠. 우리 43번에 보면 정답이 3번이어서 명의신탁부동산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명의신탁은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명의를 신탁하는 사람이 있고요. 명의를 신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맡기는 사람이고, 자, 그 부동산을 명의를 이제 받은 사람, 그걸 명의 수탁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탁이니까 받은 사람이 수탁자고, 자, 믿고 맡기는 사람이 이제 신탁자인데, 이거는 명의만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명의 신탁했던 부동산을 처분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적인 주인인 명의 신탁자한테 과세를 할 건데, 자, 우리 보기 3번에 보면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명의 신탁 부동산을 처분하면 명의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우리 이거는 뭐 보기 틀린 지문으로 많이들 보셨을 거라서 43번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다. 자, 44번 문제 보죠. 44번 문제를 보면 우리 창문세와 관련해서, 자, 이걸 이제 세금으로 케이스처럼 약간 냈는데, 조금만 고민을 해보면, 시간 여유를 갖고 보면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시험장에서 딱 봤을 때는 많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 보기 박스에 보니까 뭐 창문세라는 애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창문세가 1696년에 도입된 세금인데, 누가 낸대요? 집주인한테 집에 붙어 있는 창문의 숫자에 따라 세금을 내는데, 얼마를 내느냐? 창문이 9개까지 달린 집은 창문당 2실링을 내고, 10개 이상 창문이 있는 애들은 창문당 4실링의 세금을 내도록 했어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창문세라는 세금의 과세가 될 텐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뽑아보라 했어요. 납세 의무자가 누구고,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을 뽑아보라고 했는데, 자, 납세 의무자 누가 내요? 집주인이 내는 세금이라고 했으니까 집주인. 자, 과세 물건이 뭐예요? 창문의 개수에 따라 창문 개수당 일정 실링의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과세 대상은 이제 창문이죠. 창문의 개수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그러면 창문 몇 개에 대해서 과세할까요? 구체적으로 이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창문은 그 창문의 개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까 그 창문의 개수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 표준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세율은 얼마 때려요? 세율은 아까 여기 개당 몇 실링
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10%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게 세율이 잘못된 표현이 되겠다. 그 정답은 4번 세율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45번 보죠. 45번에 미완료소득법인세. 자, 이거 뭐 일반적인 문제였어요. 일반적인 문제라서 풀어보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죠. 초과 환류세액이 발생하면, 자, 그 초과 환류세액을 2월에서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 몇 년까지요? 2개 사업년도까지죠. 근데 여기 3개 사업년도까지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4번이 틀린 지문이 될 거고요. 보기 1, 2,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우리 미완료 소득 관련해서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46번. 46번도 우리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오던 문제죠. 우리 이제 말 그대로 문제은행에 나왔던, 문제은행의 기존에 있던 문제예요. 뭐냐면 법인세 계산 내역을 먼저 쭉 줬어요. 당기순이익부터 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 구하고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에서 과세표준 계산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있는 두 가지가 누락이 됐다라고 했죠. 자, 2월 결손금하고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누락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반영을 해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과세표준에서 여기 있는 수정 후에 올바른 과세표준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현재 과세표준이 3억 7천인데 두 가지 수정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죠. 계산을 해보면 자, 현재는 과표가 3억 7천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조정할 때 첫 번째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한 금액을 반영하게 되면 과표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3천만큼 증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있으면 차감해야 되니까 그만큼 감소할 건데 2월 결손금은 2월 할 수 있는 2월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년까지 됐었냐면 10년까지 돼요. 그리고 2017년, 2018년도, 자, 얘네들까지도 10년이고, 2020년도, 자, 이때부터 우리 세법 바뀌면서 15년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2010년도 거는 2020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 얘는 이제 세법상 사용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이 될 거고, 2017년하고 18년, 자, 얘네들도 10년까지니까, 2027년, 28년까지 공제가 가능한 애들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17년하고 18년하고 20년, 자, 얘네들이 이월결손금 가능한 거여서 우리 26년도에 시험 볼 때 그럼 시험에서 이월결손금 나오면 언제 애들 거만 쓰면 돼요? 2016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 자, 그런 애들이 26년도 우리 시험 보는 기준으로는 가능한 이월결손금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만 보면 1억 5천이에요. 그럼 1억 5천이라는 금액만큼 감소하겠죠. 자, 그럼 3억 7천에다가 3천을 더하고 1억 5천을 빼면 1억 2천이 빠지니까 3억 7천에서 1억 2천을 빼면 정답은 2억 5천. 그래서 2억 5천이라는 금액이 정답이 2번이 되는 문제. 이게 46번이 되겠죠. 다음에 47번 보죠. 다음 중 입금으로 인정되는 금액 한번 계산해 보라고 했었죠. 자, 입금으로 인정되는 거 보면 얘는 뭐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지만 좀 애매한 지문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서 여러분이 힘들었을 거다. 자, 부가세 매출세액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포함하지 않는 애고요. 자, 자산 수중이 어때요? 당연히 입금이지만 2월 결손금 보존에 충당하면 걔는 입금으로 보지 않는데 얘는 2월 결손금 보존에 충당하는 금액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입금이었겠죠. 자,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환급세액. 자, 이거 우리 많이들 익숙한 지문은 아닐 텐데 우리 법인세를 납부한다 그러면 이 법인세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라는 거 추가로 내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감면받은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농특세라는 거 납부하죠. 자, 얘네들을 전부 다 합한 게 기본적인 법인세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송금불산입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그리고 감면에 대한 납부는 농어촌 특별세 걔네들도 전부 다 송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농어촌 특별세는 납부했을 때 송금불산입이니까 환급했을 때도 입금이 아니어야 되죠. 다음에 보험업에 따른 유형자산 평가이익 보면 자, 일반적인 평가이익은 입금으로 보지 않죠. 하지만 보험업에 따른 평가이익은 법률에 따라 하는 평가 증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입금으로 보기 때문에 입금으로 인정되는 거 골라보면 뭐겠어요? 두 가지 200하고 400이니까 정답은 3번에 600만 원 이게 되겠습니다. 자, 48번 보죠.
송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것 정답은 뭐예요? 4번에 파견 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직장 회식비. 자, 회식비는 뭐 우리 회사 직원이나 파견 와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해서 지출한 회식비나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나머지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많이 봤던 지문일 거고 1번 같은 경우가 항상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사택의 유지비 중에서는 누구만 한대요? 출자자인 임원인데 자, 그 임원이 출자자 주식을 한 주 두 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액주주가 아닌 즉 1%를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임원에 대한 사택유지비가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죠. 자, 근데 우리 지문에 보면 출자자인 임원인데 소액주주는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소액주주가 아니라는 거겠죠.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의 사택유지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불산입이라고 표현을 했을 텐데 이 소액주주 제외라는 표현이 조금 여러분이 좀 애매했을 거야. 아, 이 임원은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할 텐데 소액주주 제외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게 갈 수 있지만 어쨌든 표현상으로 보면 또 틀리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 보죠. 우리 많이 보던 문제죠. 많이 보던 문제. 무슨 얘기냐면 상여금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일반적인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직원이나 임원이나 상관없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송금으로 산입을 하는데 자,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누구요? 임원한테 지급하는 상여금은 한도까지만 송금인데 자, 이 회사의 규정 보니까 급여의 40%를 상여로 주기로 했으니까 자, 임원 급여가 1억 5천인데 거기에 40% 곱하면 얼마였을까요? 6천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5천만 원 줬으면 이건 전액 다 송금이 되겠지만 자, 건설본부 임원 1억에 대해서 40%를 곱하면 얼마요? 4천까지 줄 수 있는데 실제 7천을 줬으니까 3천만 원만큼은 송금불산입 해야 되죠. 자, 송금불산입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 건설본부에 근무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 임원한테 지급한 상여금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잡혀 있을 거라서 우선 자산으로 잡혀 있는 애를 송금 산입해서 줄여준 다음에 근데 얘를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라해서 송금 불산입하는 이중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이거 우리 많이 보던 문제였어요. 자, 50번 보죠. 50번 보면 이 문제 많이들 틀리셨을 거예요. 쉽지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3일은 26기에 제품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판매했어요. 그래서 판매 조건을 보니까 1억 원에 판매를 했는데 2월 달에 1,000만 원, 8월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인 27년 2월에 3천, 27년 8월에 4천을 받으니까 언제 팔았어요? 2월 25일 날, 26년 2월 25일 날 팔아서 27년 8월 25일까지 대금을 회수하니까 장기할부가 되겠죠. 1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장기할부 조건이라고 하면 세법의 대원칙은 뭐예요? 명목가치 인도기준. 하지만 회계에서 현재가치 인도기준을 쓰면 세법도 인정하겠다. 자, 명목가치 인도기준이 원칙이고 회계에서 현재가치 인도기준 인정해줄게. 다만 우리 회수기일 도래기간이라는 것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또 하나 특례가 있었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장부상으로 지금 명목가치나 현재가치 기준으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세무조정 과정에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특례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걸 묻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두 번째 줄 봐보세요. 첫 번째 줄 보면 주식회사 3일이 제품을 장기할부로 팔았는데 세부담을 최소화되는 경우 세무조정을 보라고 했고 이 3일이 누구래요? 중소기업이라고. 자, 그러니까 중소기업인데 우리 장부상 회계처를 어떻게 했어요? 당기에 1억 원을 매출로, 즉 처분한 1억 원을 전부 다 당기의 매출로 인식했어요. 장부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계상으로 1억 원을 장부상 매출액 잡았어도 세무조정하는 과정에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부상에는 수익이 얼마가 잡혀 있어요? 100이 잡혀 있는데 우리 세무상으로는 입금이 얼마냐?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니까 2월 25일하고 8월 25일 이게 26년도에 도래하는 회수기일이 도래가는 금액이니까 3천만 원만 입금인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7천만 원만큼 입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이 발생하겠다. 그래서 정답을 보면 2번에 입금불산입 할부 매출익 7천만 원만큼 유보를 세무조정하는 거. 자,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거죠. 자,
자, 그럼 제가 이 문제 왜 헷갈릴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회사가 장기하액으로 팔았는데 장부상에 1억 원 전체, 즉 판매한 금액 1억 원을 장부상 수익 잡았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회사가 장부상에다가 1억을 잡으면 세법도 원칙적으로 그거 인정하니까 세무조정 없네라고 해서 1번에 세무조정 없음으로 답을 고르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였어요? 세부담을 최소화한다. 우리 회사 입장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니까 단기에 1억 원을 수익 잡는 것보다는 3천만 원을 수익 잡는 게 훨씬 회사 입장에서 세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부담 최소화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입금불산임이라는 세무조정이 발생해야 되는 문제여서 아마 이 문제가 여러분들 푸실 때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자, 51번 보죠. 감가상각이에요. 얘는 쉬웠죠. 네, 정답 뭐예요? 1번. 자, 내용 요소는 경제적 내용 요소를 추정하나요? 아니요. 세법은 자기가 생각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전부 다 법에다 정해놨죠. 그래서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고 잔존가치는 어떻게 구하고 내용 연수는 몇 년으로 하고 상각 방법은 뭘 쓰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법에다 정하기 때문에 추정해서 사용한다? 이건 회계에서 하는 거죠. 세법은 아니다. 그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됐고요. 2번하고 3번하고 4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지문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52번도 우리 기출문제에 자주는 안 나오지만 나왔던 문제들인데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감가상각 계상한 금액이 있고 세법상 상각범위액이 있는데 상각범위액을 두 가지로 줬죠.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가 감가상각 방법을 뭘로 신고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회사가 감가상각 방법 신고하지 않았을 때 건축물은 뭐예요? 건축물은 정액법, 이외의 자산은 정률법으로 가죠. 그래서 상각범위액을 건물은 예, 기계장치는 예를 선택할 수만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죠. 자, 그러면 건물에서는 60만 원이 빠지니까 1050000이라는 게 송금물산입이 될 거고, 자, 한도액이 237만 원인데 270만 원을 상각했으니까 352,500이라는 게 송금물산입이 되면, 자, 이 송금물산입 두 금액 합쳐보면 아마 정답은 2번에 140259 140만 2,500원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53번 볼까요? 특례기부금. 이거는 기부금 종류 외우셨어요? 라고 하는 건데, 우리 정규 수업할 때도 항상 그랬죠? 기부금 외우고 싶으면, 기부금의 종류 외울 때 우리 뭐 가지고 외우죠? 특례기부금만 명확히 외우자. 왜냐? 가장 개수가 작으니까. 그래서 특례기부금 하면 우리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죠. 그래서 기억해 있는 천재지변, 이거 특례고, 디귿에 있는 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지출한 거, 그게 특례기부금이었고, 자, 니은에 있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이거 지정기부금에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있는 우리사주조합, 자, 이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란 걸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53번은 어렵진 않으셨을 겁니다. 자, 54번도 크게 어렵진 않은데, 보통 이제 시험 빨리 합격하려고 우리 계산 문제 많이 패스하신 분들은 이렇게 또 쉽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접대비 문제 나오면 반드시 좀 여러분이 틀을 좀 짜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자, 회사가 지출한 금액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세법상 한도를 비교해서 세무조정을 해야 되죠. 근데 그때 한도는 두 가지 금액의 합계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기본 한도고, 두 번째는 수익 금액 한도가 돼요. 자, 그럼 회사가 접대비 얼마 썼나요? 라고 보니까 5,200을 썼다라고 하죠. 자, 근데 이 5,200 중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영수증 받은 금액이 200만 원짜리가 한 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한도랑 조정할 필요 없이 그냥 전부 다 일단 송금불산입 되죠. 그래서 얘는 그만큼 바로 송금불산이 됐을 거예요. 뭐예요? 증빙을 미수치한 거에 대한 걸로서 200만 원은 송금불산이 되면서, 자, 증빙을 아예 안 받은 건 아니라 영수증을 받았으니까 이때 소득 처분은 기타사유출. 아무런 증빙도 안 받았으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가 됐겠지만 영수증이란 걸 받았으니까 기타사유출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5,200 중에서 200은 직부인 됐죠. 증빙 받아서. 그럼 한도랑 비교할 건 5천만 원. 자, 그럼 한도를 보죠. 자, 한도의 기본 한도는 이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 문제 제일에 보니까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라고 했죠. 자, 중소기업이었으니까 한도가 3,600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익금액 한도. 자, 매출액에, 우리 접대는 매출 내려고 하는 거니까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한도가 나가는데, 자, 그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매출한 거 있으면 그때는 한도의 10%만 인정을 해주는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부는 또 없대요. 그나마 조금 쉽게 해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4억 원이라는 매출액이 있는데
우리 1000분의 3이 적용되죠. 1000분의 3. 그래서 이 1000분의 3이란 거 계산해 보시면 120만 원이 나올 거예요. 기본 한도 3,600에다가 수익 금액 한도 120을 더하니까 3,720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그러면 한도 초과 금액이 나오겠죠? 3,720에 이거니까 1,280이라는 게 한도 초과로 나와요. 그러면 송금불산입되는 게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한도 초과로 인해서 송금불산입되는 금액이 1,280이라는 게 나오고, 이게 기타 사유출이 돼요. 자, 그래서 접대비에서 주의해야 될 거, 송금불산입되는 금액을 구하는 문제냐? 뭔지를 봐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한도 초과로 인한 송금불산입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송금불산입되는 게 두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한도 초과로 인해서 되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1,280만 원만 가져다가 계산을 해야 되지. 만약에 송금불산입되는 금액만 가지고 계산한다고 그랬으면 또 1,480만 원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접대비 한도 초과는 접대비 시부인에 대한 거는 문제를 반드시 꼭 잘 보셔야 된다. 뭐를 묻는지를 보고 정답을 고르셔야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하실 겁니다. 자, 55번. 이건 우리 기출문제에 나왔던 애들이기는 한데,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해요. 근데 채권자 불명이나 비실명 채권 증권 이자 중에서 원천 징수한 거는 국가로 들어왔으니까 누군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타 사유출이지만, 자, 원천 징수를 제외한 것만 우리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을 했었죠. 누구한테 갔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채권자 불분명인데 원천 징수액이 없으면 전부 다 뭐예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갔으니까, 자, 얘에 대해서는 상여 처분이 됐을 거고, 비실명 채권 증권 이자인데 원천 징수했대요. 자, 원천 징수는 누군지 알죠. 그러니까 얘는 기타 사유출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특정 차입금 이자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건물에 대한 특정 차입금 이자, 우리 뭐 해야 돼요? 자산의 취득원가. 자, 특정 차입금은 세법에서는 무조건 자본화를 하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를 비용 처리했으면 당연히 소득 처분은 이제 유보가 됐을 거고요. 자, 재고자산에 대한 특정 차입금 지급이자, 자, 이거 세법이 인정하나요? 세법은 투자자산이나 재고자산에 대한 특정 차입금이자 지급이자 우리 자본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 시점에 송금으로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산의 취득원가 그럴 걸 구성할 거 아니라 그냥 송금으로 되는 걸 거고요. 토지와 관련해서 일반 차입금 이자가 있대요. 자, 그러면 일반 차입금 이자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회사가 자본화를 해도 되고 비용으로 해도 되고 세법은 둘 다 인정하죠. 일반 차입금은. 그러니까 얘는 회사가 손금으로 처리한 것도 인정할 거고 자본화 처리한 것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세무조정이라는 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는 우리 송금불산입하면서 소득처분 기타 사유출하니까, 자, 기타 사유출로 소득처분되는 거 골라보라고 하면 두 가지. 정답은 3,300만 원, 이게 정답이 될 거예요. 자, 56번이죠. 56번에 우리 퇴직급여 충당금 물어봤습니다. 네, 퇴직급여 충당금인데 문제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 송금산이 한도액만 계산해 볼래?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퇴충한도 계산할 줄 아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퇴충의 한도는 두 가지 중에 작은 금액이 갑니다. 중요한 거는. 자, 하나는 뭐예요? 총급여 기준이고 두 번째는 추계액 기준인데, 자, 총급여 기준은 뭐였어요? 총급여액의 5%니까 2억 4,500에 5%를 곱해서 한도 계산해 보면 1,225만 원이 나와요. 1,225만 원. 자, 이 총급여 기준으로 한도가 있고, 자, 추계액 기준. 자, 그럼 추계액에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할 때 일시퇴직 기준과 보험 수리 기준 추계액 중에 중요한 건 큰 거죠. 그래서 큰 거에 몇 %까지요? 0%까지. 자, 우리 추계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세법상 퇴충의 한도는 추계액이 0%니까 일단 추계액은 기본적으로 0이 되는데, 다만 회사가 퇴직금 전환금이 있다면 그거만큼은 더해준다 그랬죠. 근데 퇴직금 전환금이 1,000만 원이 있으니까 이 회사가 올해 총 먹을 수 있는 퇴충의 한도는 기본적으로 여기 걸리는 거야. 1,000만 원. 자, 근데 올해 1,000만 원까지 먹을 수 있는데 작년부터 2월 되는 금액이 있느니? 라고 해서 2월 되는 금액을 찾아보면 기초잔액 1억 3,500이 있고요. 자, 근데 이 기초잔액 1억 3,500 중에서도 부인됐던 금액이 있겠죠? 자, 1억만큼은 부인됐대요. 자, 그러면 1억만큼 부인됐으니까 세무상으로 인정됐던 금액은 기초잔액이 3,500이었어요. 근데 당기에 퇴직금 지급하면서 얼마를 썼대요? 3,000을 썼으니까 결국 2월 되는 잔액은 이제 얼마 남았어요? 500.
자, 기말에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500만 원 이월됐으니까 자, 여기에서 한도 얼마 나와요? 500만 원이 나오면 우리 총 한도는 500만 원에 걸리게 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충은 조금 여러분도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쉽지는 않을 수도 있었겠다. 자, 57번 준비금. 자, 준비금 문제는 약간 말장난을 치는 문제로 우리 보기에 과거 기출문제도 한두 번 나왔던 문제인데 정답은 1번이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이거 딱 보면 맞는 지문 같은데 어디가 틀렸어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누가 설립하는 거예요? 네, 여기는 비영리법인이 설정하는 거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하는 거라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될 거고요. 2번에 준비금은 법인세하고 조특법에 있다. 그 다음에 손실보전준비금은 조특법에서 정하는 거다. 그리고 송금에 산입했던 애는 일정 기간 경과하면 다시 입금에 산입한다. 이게 이제 준비금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돼서 이 내용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에 58번 보죠. 58번 보면 부당이익 계산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는데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는데 정답은 4번이죠. 정답은 4번이어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걸로 제공받았어. 어떤 서비스를 내가 싸게 샀어요. 그럼 나한테 어때요? 이익이 생기죠. 오히려 이익이 생기니까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추가적으로 우리가 부당이익을 걸 게 없죠. 부당이익은 항상 우리 회사의 이익이 줄어서 뭔가 세금이 줄어들 때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게 부당이익이니까 우리 4번은 부당이익에 해당하지 않고요.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내용 읽어보시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59번은 쉬우셨을 거예요. 59번은 쉬운데 최저한세 얘기죠. 최저한세. 아무리 감면하더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는 세금 내주세요 라고 하는 최저한세니까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고 60번 같은 게 법인세 신고납부 관련된 걸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는 문제였는데 정답은 1번이었죠. 정답은 1번이어서 내국법인은 성실신고 확인 이 지문상으로는 약간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정답으로 보면 1번이에요. 1번인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4개월 뒤에까지 신고를 하는데 무조건 하느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했을 때만 4개월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라고 했으니까 1번이 틀린 지문이 됐을 거고 나머지 외들은 우리 이제 기출문제에서 항상 나왔던 지문들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으셨을 거다라고 보이고요. 자, 이제 소득세 시작하죠. 소득세 시작해서 1번에 소득세 특징 해소하는 건 우리 3번에 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열거주의합니다. 우리 잘 아시듯이 우리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으로 여러분이 아마 보실 수 있었을 거고 자 62번 같은 경우도 우리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금융소득 계산하는 거 얘는 자주 나와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이 두 가지는 일단 날라가죠. 두 가지는 무조건 분리가서 일단 날아가고 나니까 배당금 1,500 하나 남고요. 이자 1,300에서 2,800이라는 게 종합소득에 포함될 애들로 기본으로 가는데 2,800이 그대로 가느냐? 아니죠. 자, 2,000까지는 그로스업을 안 하지만 2,000 초과 금액은 그로스업을 하니까 1,300에다가 우리 배당에서 700만큼 기본소득 구성하고 나면 그로스업 대상으로 반영되는 게 800만 원. 그러면 그로스업은요. 여기에 10% 하니까 0.8이라는 게 더해져서 결과적으로는 2,800에다가 여기 있는 그로스업 80만 원이라는 게 더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총수익 금액을 계산하면 기본적으로 2,800만 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63번 하고 63번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지 않았죠. 우리 월세 월할 계산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3천만 원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됐겠죠.
7,200이란 게 있는데, 자, 1년치를 했는데, 우리 26년도에는 8, 9, 11, 2, 5개월이 반영이 됐으니까, 정답은 우리 3천만 원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다. 그 다음에 64번 같은 경우, 이제 근로소득 관련해서 정답은 4번이었죠. 그래서 기밀비로 받는 것은 업무를 사용한 것 위에 분명하지 않은 금액이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업무에 사용한 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근로소득으로 보니까 얘도 얘가 잘못된 내용이 됐을 거예요. 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평상시에 보던 지문이라 크게 어렵게 느끼시지 않았을 겁니다. 65번이 요즘에 나오는 출제하는 이제 기타 소득과 관련해서 종종 출제되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이란 건 필요 경비를 실제 발생한 것도 빼주만 일정 비율만큼을 순금으로 인정해 주는 애들이 있어서 이제 걔네들에 대해서 만 필요 경비를 인정한다라고 하면 우리 계약의 위약 계약으로 받는 주택입주지상금 이게 80%까지 되죠. 그리고 신문에 기고한 원고에 대한 원작자 대가 자 여기는 60%까지 되고 다음에 순위 경쟁하는 대회 입상해서 받는 상금은 80%까지가 우리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이니까 그거 계산해서 아마 보시면 정답이 2,060만 원이 정답으로 아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66번이 좀 어려웠죠. 자, 66번은 제가 좀 같이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인적공제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지문에서 막 여러 가지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이제 혼동이 갔을 텐데 문제에서 묻는 건 결과적으로 인적공제 금액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럼 인적공제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150 받고 추가공제라고 해서 부녀자, 우리 장애인이나 경로자나 부녀자나 한부모 공제 받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라고 했을 때 근로소득자 한가족씨가 있는데 72세고 장애인인 여성분이래요.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밖에 없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는 거고 그 뒤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없어서 항목별 공제를 했어요. 블라블라 이건 더 이상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호자 본인이 있는데 자 본인이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72세인 장애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72세이니까 경로공제 100만 원 들어갈 거고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공제 200이 추가적으로 더해져서 본인 공제 150에다가 여기는 100하고 200만 원만 더해지면 이게 기본공제, 인적공제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에 대해서 450만 원을 기본공제로 하는 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66번이 여러분들 보실 때 아마 필요한 문제였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67번 소득공제, 세액공제 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기존에 봤던 거라서 해보실 수 있었을 것 같고 제가 한두 개 정도만 더 이제 말씀드리고 끝나면 제가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이제 좀 어려웠던 문제만 한두 개만 보고 끝낼게요. 그러면 68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정답이 1번이었죠. 그래서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하니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이면 법인세 아니죠.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기준으로 가니까 자 이렇게 말장난하는 문제가 좀 나와서 여러분들이 느끼기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또 68번이었고 69번 같은 경우도 정답이 1번인데 양도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할 때 기계장치와 함께 양도한 영업권 우리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사업용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정도까지라서 1번이 기계장치니까 틀린 지문이에요 라고 하는 게 됐을 거예요. 다음에 70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간에 나면 이제 나오던 문제니까 보실 수 있고 71번도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 뭐 72번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을 것 같고 자 73번은 요즘에 기출문제에서 얘가 자주 나와서 한 번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급대가가 변동돼서 보기 1번에 보면 간이가세자에서 일반가세자로 변경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풀이 있을 때 간이에서 일반이 되면 그 다음 사업연도가 시작됐을 때 자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적용되는 그 수익금액이 확정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7월 1일까지는 변경 전인 간이를 그대로 가고요. 이 7월 1일 이후에만 변경된 이후에 일반과세자로 가는 규정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서 여기 문제를 다시 보시면 공급대가 변동
연동으로 간이가 일반이 됐다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뭐가 적용돼야 돼요? 우리 일반이 적용돼야 되죠. 근데 여기 간이가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다. 이렇게 고르실 수 있었으면 될 것 같아요. 74번하고 75번은 여러분들이 계속 기출문제에서 봐왔던 문제니까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 76번도 정답이 1번이었죠. 판매 목적으로 다음 사업적으로 반출할 때는 우리 공급시기 언제예요? 그 반출하는 시점. 근데 여기 과세가 판매되는 시점이라고 해서 틀린 지문이 되는 거 보셨을 거고 77번 얘는 그래요. 이 문제를 풀어서 맞추신 분은 아마 거의 없으셨을 거고 그나마 맞추면 찍어야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 일단 풀어서 보여드리기는 할게요. 어려우셨을 거다. 겸용주택이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절반을 일부는 주택으로 쓰고 일부는 상가로 쓰는 거예요. 자 주택의 면적이 50, 상가의 면적이 50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면적이 동일하잖아요. 그때 우리 나누는 기준이 주택이 상가보다 큰 경우와 자 주택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 지금은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 건물 부분하고 토지 부분을 나눈다고 하면 자 건물에 대해서 주택은 면세고 상가 임대는 과세가 될 텐데 자 그러면 면세되는 부분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우리 주택에 대한 것만 면세가 되면 이 50이라는 면적 자 얘만 면세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전체 토지가 450인데 자 450인데 건물 상가하고 주택 합쳐서 100인데 이 중에서 주택에 해당하는 게 50이니까 그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게 225점 50%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가 더 있죠. 주택의 정착 면적. 자 주택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면적이 50인데 거기에 도시구역 내에 소지한다 그러면 50에다가 우리 5배까지 하면 250이 나오실 텐데 자, 둘 중에 작은 규모까지가 우리 면세할 수 있는 범위라서 225라는 게 아마 걸릴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50, 토지는 225, 그 정답이 1번이 돼서 고르는 문제인데 쉽지 않죠. 네, 이걸 다 이렇게 계산해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어려우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78번하고 79번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었을 거고 마지막에 80번 하면 정답은 마지막에 2번이었죠. 그래서 얘도 어렵지는 않는데 여기에서 뭐 조기환급 신청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다음에 15일 이내 환급을 해주니까 이게 이제 맞는 표현이고 나머지들은 다 틀린 표현인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환급은 일반적인 환급은 예정신고 때는 안 해주죠. 확정신고 단위로만 하니까 그런 게 됐을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사업설비를 신설 중축 광축 자 이것도 읽어보시면 될 거고 마지막 4번에 4월 1일 날 폐업하면 마지막 부가세 신고가 어떻게 해요? 폐업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해요. 그러니까 5월 25일까지 마지막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게 됐을 겁니다. 제가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쓴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 한번 전체적으로 문제를 쫙 한번 풀어드리고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그 전체적인 풀이는 제가 전체 기출문제 풀이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는 걸로 하시고 일단 이번 시험이 좀 어렵기는 했지만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이 뭐 1년에 그래도 자주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뽑기 같아요. 어떨 때는 상당히 좀 어렵게 나왔다가 어떨 때는 난이도가 좀 조정이 됐다가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 시험에 조금 어려워서 좌절하셨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또 다음 시험에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무회계 풀이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